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당선으로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확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남원 지역구를 떠나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재선 국회의원. 21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 국민의당 원내정책 부대표 역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인적 쇄신과 중진 험지 출마론 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 정치인이 지역구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다 세간사를 다 처분하고 다시 올라오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수도권 내년 선거가 이제 수도권 선거잖아요. 그래서 여야 간의 승부처가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이용호 의원이 바라보는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 실체와 총선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17%포인트 차인데요. 먼저 큰 표차로 패배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선거는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집권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거기는 아주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작지만 그래도 이 보궐선거가 있게 한 그 장본인을 공천한 것 이것도 네.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1년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 기대만큼 국정 운영을 해왔느냐 하는 부분, 또 우리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해왔는가 이런 데 네.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제 거기에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민주당도 사정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 그리고 당내에서 그 친이와 비명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큰 표차로 패배한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 당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패전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 책임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궐선거 책임은 사실은 지휘부에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사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회사로 치면. 네. 그런 차원에서 과연 무슨 거기 직원들이 다 사표를 받고 해서 과연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인정하겠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어떤 우리 당이 이런 패배를 두고 어떤 변화된 모습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걸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시작하는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핵심은 김기현 대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의 문제도 오늘 이제 의총이 잠시 후에 있죠. 있는데요. 4시부터 있죠. 예. 그런데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분출될 텐데 거기서 저는 여러 가지 모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특히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원내대표도 거치고 많은 정치적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해쳐가는 것이 옳은지 하는 부분을 저는 고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당초에는 이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왔는데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 뒤에 공천을 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 어디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당에서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민심이 응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당이 평가받는 것이고 네. 잘 됐으면 다시 뭐 그 저 당이 칭찬받는 이런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정부 여당이 예를 들어서 미흡한 부분도 이번 민심에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네. 책임 문제로 간다면 선거 주시는 역시 당에서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당이 예를 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뭐 이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핑계로 해서 마치 국민들이 볼 때 무슨 핑계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은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변화되고 우리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은 만큼 충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당 쇄신 방안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재 영입이라든가 총선 기획단 출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비대위 체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볼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은 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 다 이런 분들이 집단적 지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 그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뭐 위원회를 띄운다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 난국을 해체할 수 있을까? 또 그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변화의 모습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변화를 하는구나. 네. 정말 이 위기를 자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피부에 닿는 그런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의 변화가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국민들이 감동할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 또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하여튼 속전속결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방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 용산의 당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던데요. 이게 대통령실과 당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당정 관계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게 참 어려운 설정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행정부가 어떤 정책, 국정을 끌어가는 것이고 또 당은 거기서 이제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소망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정부와 또 우리 집권 여당 간에 무슨 잡음이 나오는 것은 또 국민들이 또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를 좀 묻지마로 밀어줘야 되겠다. 네. 이걸 당정관계의 어떤 모델로 생각하고 해왔는데 이게 문제는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태도나 뭐 이렇게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이 볼 때 좀 미흡할 때도 과연 국민의힘이 그렇게 무조건 밀어줘야 되는 것이냐. 네. 그런 데서 조금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당은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민심을 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민심을 당을 통해서 때로는 정부에 대통령실에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 국정을 뒷받침하고 홍보하고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민심을 전달하는 것. 네.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이 돼야 되는데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반성이 좀 일부에 있습니다. 여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일각의 지적의 요지는 과연 당에서 당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 과정도 그렇고 이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정 과정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선거가
아마 우리가 이겼으면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도 큰 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이 모든 게 다 부정되는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번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일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공천 않고 넘어갔다. 그러면 지금 같은 민심의 어떤 성적표, 민심이 어떤지 하는 현주소를 전혀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이번 강서 보궐선거는 굉장히 값진 교훈이다.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비교적 쉬운 지역에 출마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 또 경선 원칙 등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 아마 자질이 좋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이제 비서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인적 자원이 좀 우리 당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정말로 좀 패기 있게 좀 이 여당의 험지 오히려 이런 쪽에 가서 좀 파이팅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그냥 또 어느 지역에 또 가나 또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려울 시절에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선의 원칙은 분명히 정해서 경쟁력을 갖고 그런 평가를 받아서 공천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께서도 지역구인 전북 남원을 떠나 내년 4월 총선에 서울 출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도 부산 해운대를 떠나서 수도권 출마를 얘기했는데 의석수를 감안하면 누구나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내년 수도권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강서 같은 민심이면 정말로 폭망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강서의 결과를 가지고 책임 공방을 하거나 또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이것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매서운 회초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본인들이 아프게 받아들이고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저는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가 굉장한 약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세 우리가 국민의힘이 지금 2당이지만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 4월 이후에도 적어도 3년 정도의 우리가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대 야당의 발목이 잡혀서 사실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평가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일당이 되고 과반수를 넘어서 정말 소신 있게 밀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안주하면 정말로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영남의 중심 또 강남의 일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대변하는 의원만 있으면 집권 여당의 면모로서는 좀 초라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 전체를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번에 저는 수도권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부터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전당대회 때 연포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경남이라든가 대구 경북 등 이른바 영남권 다선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이 앞으로 더 탄력이 붙을까요? 저는 좀 탄력이 붙었으면 좋겠는데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고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남에서 다선 의원인데 서울 가서 과연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가서 용감하게 부딪혔는데 떨어질 것 같으면 본인이 서울행을 티켓을 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공천을 못 받으면
그러면 나는 이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명분 있게 자기는 불출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어떤 고심이 시작될 거다. 네. 그리고 그러나 또 용기 있게 그렇게 도전할 분들도 몇 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민생과 협치, 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을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이게 참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있으면서 이게 적지 않게 감정이 쌓여가면서 점점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과연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의 애정을 갖고 있느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회의가 생기니까 원래 부부도 살다가 좀 이혼하면 더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큰 포용력을 가지고 적과도 뭐 반대당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또 때로는 또 영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성격은 저는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네.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아프게 우리 당원이면서 발언하는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사람들도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그분 좀 내려놓고 네. 이제 강서의 보궐선거를 결과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좀 서로 대통합을 하는 당내부터 대통합을 하는 것들이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으면 과감하게 이뤄지고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정말로 좀 바뀌는구나. 네. 그런 좀 감동적인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영수회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참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대통령이어도 이분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우선 영수회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이제 대통령이 총재를 겸했거든요. 당 총재를. 그러니까 네, 그렇죠. 모든 권한이 대통령이 행정부도 장악하고 당도 장악한 시절에 어목하던 시절에 있었던 것이 영수회담인데 지금은 그게 맞느냐?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민주적 정당이 있으니까 적어도 당대당 차원에서는 그냥 당 대표끼리 좀 그 회담을 하고 회동을 하고 또 필요하면 뭐 당 대표들이 가서 또 대통령이 초청하면 꼭 두 사람만이 아니라 뭐 저는 그렇게 여러 했으면 당 좋겠어요. 같이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나는 꼭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김기현 당대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했으니까 좀 만나서 그런 것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면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못 만날 일은 없지 않나. 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공천 잡음 없애는 문제를 포함해서 좀 인재 영입이라든가 혁신 경쟁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급한 것은요. 우리 당이 바뀌었구나. 네. 라는 거예요. 당장. 며칠 사이에 지금도 실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그 이왕에 잘못된 것을 환골탈태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구나. 새로운 정말로 거듭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어려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갖고 뭐 노동개혁이나 뭐 교육개혁이나 여러 가지 사실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발목이 잡힌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이 야대 상황에서 또 우리가 국민과 소통을 좀 미흡하게 하면서 밀어붙인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감성적으로 국민의 아픔에 다가가고 국민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위로하는 그리고 좀 더 겸손한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내년 4월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와 물가 등 민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쏠릴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쯤 그 구체적인 윤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네, 말씀 어제 주십시오. 저녁에 한 7, 8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다 원외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이번 개혁이 자기들 뭐 최소화해서 그냥 슬쩍 넘어간다면은 연판장을 받겠다. 자꾸 뭐 미봉책으로 가면은 우리 원외위원장들 이제 연판장이라도 받겠다.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 복권해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받들어 김태우를 공천해 준 것은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입니다.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대표님 중심으로 당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도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장님,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배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 물러났고, 뭐 잠시 뒤 4시부터 의원총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 문제, 선거 패배 책임에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4시부터 원내 의원총회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그냥 편안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아침에 이제 여러 의원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그랬거든요. 저는 뭐 원외니까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에 저희가 의원 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원외위원장들까지 전부 다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자. 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목소리가 전달된다. 이런 그 말씀까지 의미 있는 하셨어요. 지적이네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의원님들만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어쨌든 이게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 문제가 있으면 이걸 뭐 누가 물러가든가 사퇴하든가는 알겠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대안을 마련해 놓고 뭐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후퇴를 하는데 대안 없는 후퇴, 뭐 무질서한 후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뭐 또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일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오늘 논의가 될 텐데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이 지도부에 있다는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선거는 책임이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왜냐하면 선거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뭐 내부 조사를 했을 때 그 격차와 그다음에 선거 결과가 그것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더 늘어났느냐. 제가 알기는 후자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선거 전략이라든가 선거에 임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잘못됐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잠시 뒤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리는데요. 김기현 대표라든가 최고위원들 이른바 선출직 지도부 책임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최고위원이기도 하죠, 본인이. 네.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지도부 흔들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 덕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래 더 이상 이렇게 흔드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지금 이 당의 지도부인, 특히 선출직 지도부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물러날 생각이 일단 없구나. 그다음에 용산의 뜻도 마찬가지구나. 그렇다면 결국에 당 내에서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바뀔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뭐 윤희숙 전 의원 공개적으로 김기현 대표 책임 문제를 거론하던데요. 어떨까요? 김기현 대표의 이선 후퇴를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것이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종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대안을 만약에 대안이 없다. 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뭐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는 것들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러면 뭐 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요. 이 시점에 비대위 체제는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김기현 대표 본인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물러날 생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이 김기현 대표는 일단 스테이 남고 그다음에 나머지 임명직 당직자들이 책임지는 걸로 하자라는 쪽으로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의총이 열렸을 때 의원들이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지 네. 그런 부분들도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조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은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네. 좀 윤석열 대통령 화살을 돌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김태우 후보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대표조차도 공천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게 네.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여러 차례 피력했거든요. 근데 네. 결국 용산에서 이른바 그 김태우 지금 후보를 사면을 하고 그래서 없던 자격까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대통령실의 뜻이구나 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결국 공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본인이 또 누굽니까? 이른바 그 안철수 후보도 잘라내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도 잘라내고 다 용산에서 이른바 정리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당시에 그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던 당내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던 후보를 사실상 당대표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의 결정이 과연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한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용산 아니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본인이 한 의사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면 대통령께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저 같으면 당연히 이거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사실상 철회했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 반응은 교훈을 찾아 변화를 추진하자고 강조를 했는데 향후 어떤 인적 개편의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는 역시 대통령실보다는 선거는 당이 치렀기 때문에 네. 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한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김태우 그때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문제점들을 폭로를 해서 조국 민정수석실의 비리나 문제점들이 만천하에 공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이 그로 인해서 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사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을 다시 공천을 주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 별개의 문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 어쩔 수 없이 공천이 들어갔다. 그럼 공천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사실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 이 격차를 줄였느냐 아니면 이 격차가 늘어났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당에서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당이 대통령실보다 더 많은 반성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교훈을 찾아 변화를 추진하자라는 것은 나름대로 대통령실에서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인적 쇄신이 됐든 뭐가 됐든 변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뭐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 예정자들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선거를 통한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은 국민들의 선택이 이렇게 무섭구나. 네. 그거는 당연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 선거 직후에 이제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요. 페북을 통해서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부족함이 뭐 당연히 이렇게 정권을 넘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김태우 후보 같은 터무니없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박빙의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지금처럼 아나무인, 국민 유권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신과 친한 사람 이렇게 마구 꽂아넣기 식으로 공천을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후임 당직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직자 부분에 있어서 친윤, 영남권 중심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임명할 때 과연 그런 기조가 바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 또 이제 수도권의 중요성은 뭐 누구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영남권 중지들이 뭐 좌불안석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영남권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이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조상호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 선택이 매우 무섭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꼈고요. 아마 네. 그 총선을 앞두고 큰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대응을 제대로 잘해야죠. 잘 못하면은 더욱 더 큰 회초리의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그렇죠. 있을 테니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각성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이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남당으로 전락하면 망합니다. 네. 민주당이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남당으로 전락하면 망합니다. 사실 이게 영남당,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각자의 그 원래 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그 당의 그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어떤 지도부가 영남 일색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네. 이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선거나 이런 수도권의 분위기 이런 것을 아무래도 어색하시잖아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는 선거 방식대로 수도권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인선이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수도권의 어떤 목소리, 민심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던데요. 비명계에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또 보이기도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죠?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비명계에서 마치 이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을 통해서 자기들을 솎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에서도 벌써 그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자기의 지역구인 안전한 영남을 버리고 지금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른바 범친명으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렵다. 우리로서는 엄청난 험지죠. 서초에 이번에 그 지역위원장으로 가서 거기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도 서대문 가 포기하고 이번에는 자기도 이른바 서울시장을 꿈꾸기 위해서는 좀 더 정진하고 원내에서 네. 한번 제대로 준비해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 정신이야말로 정말 이 중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기희생과 도전 정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른바 좋은 지역구에서 당의 배려로 공천을 받아서 인지도를 쌓고 정치력을 발휘해왔다면 그 정치력과 인지도를 이제야말로 당과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되돌려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헌신을 좀 기대합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승리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상승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표의 그 재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위원장님, 이른바 비명 친명 간의 당내 갈등 이게 수면 아래로 잦아들까요? 아이 당장이야 잦아들겠죠. 네. 하지만 그게 무슨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재판을 계속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3번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과연 당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이고요. 아마 그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뭐 혐의가 폭로되거나 문제점이 되게 되면 그때마다 전국이 출렁출렁하고 민주당도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고요. 네. 아마 민주당도 지금부터 이제 재판 계속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넘어야 될 산, 건너야 될 강이 매우 많을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당내에서는 친명과 비명 간에 계속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당대표가 물러나고 당대표가 자연인으로서 그 수사를 그 재판을 받고 당은 당대로 움직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조 부위원장님, 예. 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당내에 복귀할 네.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네. 과연 첫 일성이 뭐가 될 것이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통합이냐 징계냐 이른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닥에 잡혔을까요? 대략적으로 지금 그 이른바 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닥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른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뭐 색출을 벌인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색출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네. 무기명 투표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당의 기강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해이해진 것처럼 보이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발언, 네. 개별적인 발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비판이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예를 들면 지도부 흔들기라든가 이거 공개적으로 분당을 얘기한다든가 탈당을 얘기한다든가 그 홍익표 원내대표도 기강 문제를 맞습니다. 얘기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방치하는 건 안 된다. 네. 최소한 경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언동으로 당의 중심을 흔든다면 그때는 그에 필요한 합당한 징계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제가 볼 때 내세우는 첫 일성은 이미 페북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반성과 통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뭐 여든 야든 공천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천을 앞두고 과연 어떤 식의 또 파열음이 났고 또 매끄럽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민주당은 어떻게 점치고 계세요? 뭐 파열음이 나겠죠, 당장.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당장이야 통합을 얘기하고 뭐 화해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이 뭐 그 단식을 하실 때 명단도 뭐 챙겨가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고 또 가장 가까우신 분들 있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이 뭐 우리가 외상값을 이제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박찬대 그 최고인가요? 뭐 그분도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게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경 지지층 중에서 저런 사람들을 그대로 같이 간다는 게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느냐라는 식의 어떤 목소리가 막 분출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거기에 힘입어서 결국 그런 분들을 공천에서 다 배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배제된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분들은 또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근데 민주당은 또 공천하면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잖아요. 이미 룰이 확정돼 있어서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또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시스템은 있잖아요.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그 대의원들에 대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과 연일 설전이던데요.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을 보면은 이른바 자빠졌죠. 이 진실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이게 안철수 의원이 그 유세 도중에 네. 거 지나가신 분이 좀 그 안철수 의원 또는 김태우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분이셨나 보죠. 그래서 이른바 지땡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지땡하고 자빠졌죠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런 표현 자체를 이렇게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썩 적절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이렇게 이른바 그 말을 받아서 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상대당 후보였던 진기현 후보를 그러니까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우다가 갑자기 그 말을 툭 던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진기현 후보를 향한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쓰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분이고 상당한 위치에 계신 분이 너무 그런 막말을 쉽게 뭐 농담이라도 그렇게 받아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판했다고 또 발끈하시면서 그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제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는지 지금 이렇게 선거에 대피하고 국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휘두르는 입장에서 그걸 맞는 분이 오히려 역성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지 그건 참 의문입니다. 김중혁 위원장님,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요청하는 지금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죠. 네. 와각상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달팽이 뿌리 위에서 싸운다. 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당 전체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모두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대표가 물러나가야 되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분 전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안철수 후보도 뭐 그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서서 뭐 서로 자빠지고 있네 뭐하네 이러면서 서로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이게 합당한 태도입니까? 네. 저희 당원들을 만나면 정말 짜증을 내세요. 네. 저 두 분 모두에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국민의힘이 이번에 국민들의 어떤 심판, 그런 회초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그 개혁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설전을 벌이다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농담 차원일 뿐 홍 대표와 싸울 생각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략상 홍준표 시장과 척을 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 때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대구시장이라는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당내에서 사실은 어떠한 역할도 없으세요. 심지어 그 관례적으로 상임고문, 그러니까 과거 당대표를 지내신 분들은 상임고문이라는 역할을 부여했는데 그 상임고문직에서도 일단은 이제 사실상 해임된 형태라서 이런 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도 예를 들면 당대표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고 이분도 지금 당 지도부에 의해서 사실은 상임고문직까지 내놓으시는 상태인데 둘이 이렇게 싸워서 실익이 있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좀 더 바꿔보자. 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라면 한 목소리를 내야지 우리끼리 뭐 하려고 굳이 힘 빼고 다투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정치구단을 자처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유승민 중도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던데요. 맞을까요? 저는 일단 정치구단이라는 박지원 그 전 원장님에 대해서 이제 구단이 아니고 한 7단쯤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2022년도에 8월 달에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안 만나면 내 정치구단을 내놓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구단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예측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아버님이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님과 친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를 인정 잘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당하기가 쉽지 않죠. 네. 분명히 한다 하더라도 서로 뽀개지게 마련이고 이준석 대표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은 딱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네. 이 두 분 정도만 약간 좀 존중을 해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막 공격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글쎄 함께 손잡고 가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 두 분은 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신데 네. 글쎄 저 두 분이 어떻게 밖으로 나간다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예측이 틀리면 정치 5단으로 다시 또 내려가야 되나요? 깎으세요. 두 분씩.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눴습니다. 지금 인사 참사다 이런 입장인데 네. 한 장관 책임 물은 배경은 어떤 건가요? 아니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걸 새로 만드시면서 뭐 미국에 출장까지 다녀오시고 그래서 FBI에 뭐 배우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의혹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문에 휩싸이고 있어요. 지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거의 범죄 수준 아니냐. 예를 들면 그 회사 돈을 이용해서 사실상 자기 지분을 사는 이런 배임적 행위를 벌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을 우회하고 회피해서 주식 파킹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네. 신현식 장관 이미 장관이 됐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른바 붕짜자 붕짜로 대표되는 그 막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들에게 사실상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막말들을 막 쏟아내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료를 수집해서 넘겼을 뿐이고 결정이나 판단은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다 알아서 책임지고 잘하겠다라고 계속 강변해 오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처음에 만들고 운영해 올 때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네. 정작 책임이 돌아오니까 이거 대통령실이나 사실상 대통령에게 임명권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 정도라면 사실상 장관이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으로서는 내년 총선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 구조를 바꾸지 못할 경우에 불어닥칠 위기감 다들 이제 느끼고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어떤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 당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윤석열 지금까지 저희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됐다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책 포인트를 용산에서 좀 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민생이라는 것들은 정부 여당이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힘이 있고 네. 야당에서는 사실 민생해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돼서 이 야당에서 사실상 민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이 앞뒤가 좀 바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야, 여당이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정부 여당은 민생을 챙겨줘야지 왜 자꾸 이렇게 이념 문제나 이런 것들, 홍범도 장군 같은 거죠. 이런 걸 왜 얘기하는 거야? 이런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때 정책 포인트, 이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면 뭐 제대로 보좌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결국은 인적 쇄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포인트를 좀 옮기고 인적 쇄신을 해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정책, 뭐 국감,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민생을 또 생각한다든가, 뭐 국민을 위한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정쟁으로 이렇게 지금 치우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여러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국감이 파행이 됐다든가 뭐 여러 현장에서의 이제 파열음과 파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좀 여당답게, 야당이 조금 불평하고 투쟁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때를 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안아서 좀 책임 있게 정치를 좀 끌어가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당이 뭐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비판 그 표차를 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당에서 그러면 위원회 진행을 파행시켰냐?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국민들께 나름대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 이거를 국민들께 더 열심히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파행해가지고 아예 그냥 떼쓰고 안 들어와 버리고 이런 그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 보면 난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여당이 좀 책임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야당도 그러면 거기에 좀 호응을 맞춰서 나름 이제 행정부의 잘못 지적할 것 지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름대로 좀 요구할 것들 자신 있게 요구하고, 앞으로라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장관들까지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김종희 위원장께서는 국정감사 한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요. 네. 청문회, 국정조사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제도들이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견제들을 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러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때가, 이제 레벨업 때가 될 때가 됐다.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보면은 국민들 보시면 말이죠. 그냥 나온 사람한테는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자기 질문 계속 해대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이 지금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거 똑같은 얘기 또 물어봐요. 이런 식의 리바이벌이 계속되고, 네. 보면서 정말 짜증나고, 그리고 무슨 고성 지르기 경연대회하든가, 여야 마찬가지죠. 이건 어느 누구도 하나도 더 낫다고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거의 한계에 도달한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조사를 이거야말로 여야가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생산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문 시간이라든가, 이거 의원들이 계속 물어봐야 돼? 아니면 대표 주자를 내보내서 물어봐야 돼? 아니면 외국에서 하듯이 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들이 앞에 나와서, 예를 들면 국정조사 같은 거 할 때, 청문회 할 때 네. 그분들이 물어보게 하면서 가끔가다 들어가서 물어봐야 돼. 이 여러 가지 제도를 외국 사례도 살펴가면서 이제 더 이상 뭐 국회의원들이 얼굴 들이밀고 거기다가 소리치기 위한 그런 청문회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까지 다녀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변명해도 한동훈 장관의 무능과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배 차이가 더 컸어요. 의미가 뭔지를 겸허히 잘 받아들여야죠.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에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 NBS,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RN서치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떤가요? 뭐 조사 결과가 딱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난 이후만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대체로 박스권입니다. 올라가도 살짝, 내려와도 살짝이라서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대통령 지지율의 모습이라고 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죠.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지지층인 대구 경북 지역 60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지지층 결집 때문인가요? 좀 그렇다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이게 조사 기간이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었던 11일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결과를 알지는 저녁에 늦게 알아서 10일 날 좀 일부가 반영됐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전부터 좀 평가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좀 결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 소장님, 네. 총선 인식조사에서 NBS 갤럽 리얼미터를 보면은 정권 견제론이 더 높습니다. 예. 이 같은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까요? 이건 어떻게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대로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견제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중도층에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있기 전인 6개월 이내에 말 그대로 중도층, 무당층, 또 수도권, MZ세대를 견인할 그런 국정 운영의 변화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 근데 주목해야 될 사항을 했습니다. 역대 이 총선을 앞두고서는 또는 선거를 앞두고서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는 정권 견제론, 심판 성격이 높은데 또 하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전에 역대 정권과는 다른 점이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 관련된 평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구도로 물어보지 않고 내년 만약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냐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냐 이런 보면 비슷해요.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총선 구도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완전히 민심을 끌어들이지는 못한 상태다. 이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9%포인트 높았는데요. 네. 이런 여론조사 추세는 4년 전 민주당이 압승했던 총선 직전과 비슷하다고 하던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 윤 정부나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다 비슷해요. 그 3년 차 때 이제 그 총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기는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는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49%였고요. 지금은 여당인 윤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39%였어요. 그래서 그 격차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더 여당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높았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지원론과 그 견제론이 비슷비슷했는데 지금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견제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그 총선 패턴으로 봤을 때도 지난 총선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약간의 예비 징후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내년 총선에서 새 얼굴을 뽑겠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 이제 인물 문제일 텐데 총선 물갈이 여론이 각 당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엄청난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두 정당 모두, 뭐 다른 정당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강 구도가 대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또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다른 인물을 뽑겠다가 무려 절반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현상이 이게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적어도 50% 이상 물갈이, 특히 TK, PK 지역,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50% 이상의 물갈이, 특히 호남 지역, 이 정도는 돼야 네. 유권자들이 좀 바뀌려고 하네, 바뀌려고 시도를 하는 건가, 이러면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의 물갈이는, 그건 뭐 초선의 경우라도 예외는 없겠죠. 평가를 해서 그 역량이 모자란다.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지금 여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거에도 특정 지역은 그 이상으로 다 물갈이가 많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은영 수사님, 네.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 그룹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이 3주 전보다 증가하고 중도 진보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예. 중도층 움직임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지금 그 보통 이제 진보층에서 여론조사 이상치가 나타났을 때 보수 과대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 리서치와 에이스 리서치 그룹의 자료를 보면은 보수층이 지금 25.3%밖에 안 돼요. 진보층이 23.8%고 중도층이 46.3%로 굉장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게 그 무당파층을 보면 한 30%니까 이제 중도 쪽은 아마 보수 일부도 이쪽으로 왔을 거고 진보 일부도 중도로 응답을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중도층의 여론 흐름 자체가 여당보다는 야당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네. 선거 시기가 되면 다시 자기 원래 성향대로 또 이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진기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선거 전에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 평론가들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본인의 예측은 잘 맞았습니까? 제가 뭐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네. 네,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럼 뭐 시사 스페셜에 임할 뿐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조사 기관이 가장 정확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정확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기훈 후보자의 56.5%는 대통령의 부정평가, 그리고 김태우 후보자의 39.4%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똑같습니다. 자, 우리 MBN에서 지금 이 화면을 여러 차례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기훈 후보자와 김태우 후보자의 이 결과 그대로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에서는 진기훈 후보가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높으면은 이건 상당히 사람들의 분노다. 네.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느냐? 홍김김 분노다. 왜? 홍은 뭐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왜 이래? 이런 이제 MZ세대의 분노이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파장이 일어나면서 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왜 이래?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것이 그대로 김태우 후보자에 투영됐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김태우 후보자죠. 아, 김태우 후보.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도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50%가 넘는다. 그렇다면 결과가 또 달라졌을 것이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어쨌든 간에 뭐 예측 조사들 다 나왔고 네. 이제 결과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민주당 승리할 것이라고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격차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어디 여론조사 네네. 뭐 가장 정확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예, 살펴봤는데 아까 이제 그 저기 앞에 패널 분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박종혁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김종혁 네. 죄송합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 자체 조사에서도 처음보다는 뒤로 갈수록 격차 벌어졌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CG에 나온 것처럼 사전 투표의 경우는 거의 6대 3 정도 흐름이 나타났고 본 투표 때 이제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한 조직 동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비슷비슷하게 갔다가 이제 최종은 또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 꽃에서 이제 정확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가상번호와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이제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예측하는 그 경험이 조금 축적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대체로 한 15에서 20%포인트 차이 격차 날 거라고는 많이들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차이는 그 방법론에 따라서 그런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여론조사 기관들도 뭐 보정이라든가 좀 그런 노력들이 이어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전 분위기도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18%포인트 이상 격차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약간의 가장 근접한 수치가 됐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당 내부에서 나온 수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좀 사전에 분위기를 좀 좌우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 전부터 이번 결과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그 위기론이 실체가 이제 거의 확인이 된 셈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부선이 평일날 치러졌잖아요. 물론 사전 투표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구청장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7%포인트 격차가 보면은 압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크게 격차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좀 더 투표율이 높은 총선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이번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 의총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부 체계가 완전히 이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칠 후폭풍과 영향이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선거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국민의힘 내부, 여당 내부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국민의힘 내부 뭐 지금 총선 위기감이 생길 텐데요. 비윤계는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패배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예. 여당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정하고 변하지 않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네. 우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에 지금 여의도에서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은 뭐 오늘 아마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누구의 책임이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김기현 대표의 거취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변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도 국정운영 스타일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중도층과 그리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좀 더 정책을 구체화해야 되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변화하면은 뭐 갈등이 어느 정도 부합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뭐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 또는 네 탓이다 남 탓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갈등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분명한 이제 메시지고 경고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네. 받아들인다면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갈등은 더 확대되겠죠. 선거라는 것이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예.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가 중요하죠. 짧게 아까 그 네. 여론조사 그 전망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 보수가 이번에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측정하는데 약간 좀 실패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격차가 좀 회사마다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예. 말씀하셨듯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것인지 갈 수 있을 것인지 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점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임명직 그 당직자들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가 그대로 있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난번 민주당의 경우도 그 의원총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갈등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마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김한길 그 지금 통합위원장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선거의 기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호남 인사들이 계속 중용이 되는 것도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시면은 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또 큰 화제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용산발 공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무 개입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 초의 영향력 이런 걸 감안한 진단으로 보이는데 향후 총선 공천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하태경 의원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핫해 더 핫해지겠죠. 그런 이유가 지금 뭐 용산 차출 또 검사 진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든 뭐 선거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 적어도 용산 차출이나
검찰 출신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많이 출마를 시도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선 탄력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당선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얼마나 당선될 수 있냐. 그러려면 영남에서 TK에서 PK에서 이 교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없는 하태경이 나와야 된다. 제2부터 제50 하태경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 당연히 지지율을 올리고 싶겠죠.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인데. 시사 스페셜만 보면 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지지율이 확 오를 것 같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냥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뭔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대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인 데이비드 엑셀로드를 항상 매일 여러 차례 경험하고 본인의 멱살까지도 잡을 레미 임마누엘 현재 주일 미국 대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 그랬던 사람을 옆에 뒀던 그 교훈을 반면 교사로 해서 왼쪽에는 엑셀로드, 오른쪽에는 임마누엘을 둘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배종찬 소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 거죠. 네. 그 하태경 의원 말씀하셨는데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를 옮겨서 수도권 출마 선언했는데요.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이어질까요?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사투리를 더 강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사 억양이나 이런 걸 쓸 줄 알면 수도권 진출하라고 보낸다고 그래갖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있을 정도로 그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그냥 있고 싶어한다. 특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보장된 영남권에서는 더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사실 수도권에 오려면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온다고 해서 이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여지껏 지금 그 민주당이 2012년부터 계속 수도권에서 많이 승리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서울 하태경 의원 정도가 되니까 지금 지역구로 옮기겠다고 먼저 선언할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각 정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강서구청장 직후의 기간만 조사된 건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강서구청장을 관통하는 지지율 흐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한 결과도 있고 그만큼 팽팽합니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결집한 조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수습 대책을 내놓느냐. 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제 친명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앞으로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지지율 변화가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예측이세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 흐름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여론조사 예측에 약간 격차가 났던 게 그 샤이 보수가 생겼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침묵의 나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지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가 있는, 지지해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말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보수층으로 그 침묵의 나선이 생기면은 선거를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침묵의 나선을 확인하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질환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중진격에 해당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말싸움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어서 지지층은 그렇게 되면 더 입을 닫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견고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당내 갈등 문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까? 완전히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강화되긴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또 연이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로 강해졌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이 리스크가 해소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재판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뭐 돈봉투 그 외에 다른 수사도 남아있는 검찰은 또 더 압박을 해올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당내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친명과 비명계 이것도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느냐. 비명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또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또 어떤 발언 또 본인의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뭐 이번 주 당무 복귀 점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첫 일정이 과연 뭘지 당내 화합을 추구한다
이런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네요. 예, 그게 미디어 토마토 자료에 의하면 그 당내 통합과 화합 추구해야 한다고 54.3, 그다음에 이재명 체제의 선명성을 추구해야 한다가 30.7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가 49.5, 선명성이 44.7로 팽팽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꼭 선명성만을 추구하는 지금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도층의 경우는 56.1%가 통합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2년여간에 이어졌던 이 어떤 갈등의 양상을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좀 완전히 국면 전환을 하는 모습이 여나 야나 다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한편에서는 지금 이어지는 재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끝까지 갈지, 아니면 뭐 임박해서 전략적으로 비례 체제로 갈지,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두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 또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재판이 이제 12월 달에 뭐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된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비명 쪽에서 공천과 맞물려서 12월 달에 이른바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위기설도 감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계속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현 상태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자칫 어떤 변수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월경, 1월경 갔을 때 갑자기 지지율이 고꾸라져서 한 20%대가 된다. 한국 갤럽 기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 수도권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누군가를 대세울 수가 있고, 그때 누군가 대안으로 등장한다면, 지금 뭐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부겸이냐 이낙연이냐, 심지어는 사면을 받게 될지도 모를 김경수냐, 복권이 될지도 모를 김경수냐, 이런 것도 주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어떤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이죠? 예, 지금으로서는 더 공고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천 과정에서 비대위 구성도 지금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BS 조사를 보면 국민 75%가 21대 국회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데요. 네. 뭐 사실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같은 점들이 영향을 줄까요? 네, 많이 줄 것 같고요. 지금 정치 갈등이 심해서 의정 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도 80%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 국감인데 신상 발언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고성을 지르는 건 처음 봤어요. 여당 조은희 의원이 그렇게 하고, 또 그걸 주도하는 그 상임위원장님도 같이 고성을 지르고, 막 그 난장판 같은 분위기가 지금 국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까 새 인물을 뽑겠다 의견이 중도층의 경우는 25.1%가 현역을 찍고 59.5%는 새 인물을 뽑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의 20대 국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당 지지율 좀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비슷한 데가 있고, 예. 또 민주당이 뭐 한 10%포인트 앞서는 곳도 있고, 좀 당 지지율만큼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예. 기관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은 그 17%포인트 차가 났는데 17.15%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어디가 더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반영한 선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통령 지지율, 국정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많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줬다면, 그러면요. 네. 역으로 내년 총선도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보는 게 더 정확도가 있습니까? 당 지지율보다는?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예리한 질문인데, 내년 총선은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대결입니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대 또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의 이 지지율과의 경쟁이 굉장히 새로운 설정이신데, 네네. 맞습니까?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대 민주당의 지지율. 그렇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대선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연장전의 막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투표장에 더 나오느냐 싸움이에요. 어느 네. 선거든 간에.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은 보수층이 결국엔 아까 샤이 보수가 생긴 것처럼
보수층 일부가 안 나왔고요. 네. 지금 여론조사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충청권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대통령 지지나 여러 가지 현안조사에서 충청권의 민심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영수회담 관련 여론조사도 있네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는 여론 결과가 높은데 이건 이전부터도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신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상당히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빨리 김기현 대표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전 세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민간인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중동 데탕트 무산 위기론이 심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 권력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